난 돼지가 아니야. 이혜령 글, 이용기 글이. 어느 산골짜기에 욕심쟁이 먹보 호랑이가 살았어요. 호랑이는 오, 이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하며 다른 동물의 먹잇감을 낚아채기 일쑤였고 그거 참 맛있겠는걸? 하며 남이 먹던 음식을 쓱싹 먹어치우기도 했어요. 훔쳐먹고 뺏어먹고 내 것 네 것 가리지 않고 욕심내는 호랑이를 좋아하는 동물은 하나도 없었지요. 산골짜기 아래에는 국밥집 할머니가 살았어요. 새하얀 머리에 주름진 얼굴, 눈은 침침했지만 할머니가 만드는 국밥은 천하일품이었어요. 할머니 집 앞은 소문난 국밥 맛을 보려는 사람들과 동물들로 늘 붐볐어요. 그런데 할머니는 욕심쟁이 호랑이를 유독 싫어했어요. 호랑이가 나타나 국밥을 달라고 하면 주걱을 휘두르며 매섭게 쫓아냈어요. 못된 호랑이 녀석, 썩 물러가지 못해. 국밥을 먹지 못해 잔뜩 약이 오른 호랑이는 날이 어둑해지자 국밥집을 염탐하러 갔어요. 구수한 냄새가 코끝으로 살살 스며들었어요. 도저히 못 참겠군. 훔쳐서라도 먹어야지. 그때였어요. 커다란 진돗개 2마리를 앞장 세운 덩치 큰 사내가 살인문을 열고 들어섰어요. 오늘은 호랑이는커녕 사슴 1마리도 못 잡았네. 이 무서운 사냥꾼은 국밥집 할머니의 아들이었어요. 저 사냥꾼한테 잡히면 큰일 나겠군. 이제 어쩌지? 때마침 할머니가 국밥을 들고 마당으로 나왔어요. 그러고는 돼지 우리로 가서 국밥을 쫄쫄 따라주었죠. 귀한 국밥을 돼지들한테 다 주다니. 먹보 호랑이는 돼지들이 부러워 쓰러질 지경이었어요. 곰곰이 생각하던 호랑이가 말했어요. 그래, 나도 돼지가 되는 거야. 국밥집에서 나온 호랑이는 뒤룩뒤룩 살찐 엉덩이를 흔들며 뒷산으로 올라갔어요. 돼지는 살가죽이 매끈하잖아. 우선 이 털부터. 호랑이는 덥수룩한 털을 한 움큼씩 뽑기 시작했어요. 어이구 따가워. 어이구 따가워. 털을 뽑을 때마다 눈물이 왈칵왈칵 쏟아졌지만 국밥을 먹고야 말겠다는 생각에 꾹꾹 참고 또 참았어요. 동물들은 호랑이를 보고 손가락질을 했어요. 저 먹보가 도대체 어쩌려고 저러는 거야? 다음 날 동틀 무렵 살가죽이 매끈매끈해진 호랑이가 성큼성큼 국밥집으로 갔어요. 할머니, 저는 이 동네에 새로 이사온 돼지랍니다. 허허. 눈이 침침한 할머니는 돼지라는 말을 듣고는 반가워하며 호랑이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새로 이사 온 돼지라고? 아이고 예쁜 것. 하지만 손이 코끝에 닿는 순간 할머니가 깜짝 놀라 소리쳤어요. 이 녀석아, 납작해야 할 돼지 코가 왜 이리 두툼해? 호랑이는 걸음아 날 살려라 하며 달아났어요. 한참 동안 궁리를 하더니 코를 납작하게 만들기로 결심을 했지요. 호랑이는 2눈을 감고 바위를 향해 힘껏 뛰어가 코를 세게 부딪혔어요. 아이고, 아유, 호랑이 살려! 바위에 부딪힌 두툼한 코는 얼얼하고 지끈거렸지만 겹겹이 눌려 주름이 지고 납작해졌어요. 신난다. 내 코가 돼지 코가 됐어. 그 모습을 보고 동물 친구들이 혀를 찼어요. 국밥에 눈이 멀어 저런 바보 같은 짓을 하다니. 호랑이는 다시 국밥집을 찾아갔어요. 안녕하세요. 고개 넘어 사는 돼지인데요.
할머니 국밥 맛이 최고라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어요. 매끈매끈한 분홍살 가죽에 불룩 나온 배며 주름 잡힌 납작한 코까지. 할머니가 보기에 호랑이는 영락없는 돼지였어요. 하지만 호랑이를 쓰다듬던 손이 입에 닿는 순간 날카로운 송곳니가 잡히지 뭐예요? 그 약한 녀석, 어디서 사람을 속여? 약이 잔뜩 오른 호랑이는 이를 없애버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나무에 실을 매달고 그 끝에 송곳니를 걸어서 나무 아래로 뚝! 내 이빨! 그렇게 호랑이는 이를 쑥쑥 다 뽑아버렸어요. 국밥만 먹을 수 있다면 이쯤이야. 아파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도 오직 국밥 생각뿐이었어요. 할머니, 저는 윗마을에 사는 돼지인데요. 몸져 누운 어머니가 세상을 뜨기 전에 할머니의 국밥을 먹어보고 싶다고 해서. 호랑이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그럴싸하게 연기를 했어요. 할머니는 그렁그렁 맺힌 눈물방울을 앞치마로 쓱쓱 훔치고는 부엌으로 가서 국밥 한 그릇을 떠왔어요. 기특해라. 넌 정말 효성이 지극한 돼지로구나. 국밥을 받은 호랑이가 신이 나 돌아서는 순간 할머니가 실수로 호랑이의 꼬리를 밟고 말았어요. 호랑이 살려! 호랑이란 말에 몹시 화가 난 할머니는 국밥을 빼앗아 호랑이 머리에 냅다 쏟아부었어요. 뜨거워! 그러고는 호랑이의 머리를 바가지로 세차게 내리쳤어요. 부모를 팔아 국밥을 먹으려고 하더니 못된 녀석. 그 모습을 보고 동물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배꼽을 쥐고 까르르 웃어댔어요. 이제는 꼬리가 문제로구나. 기운이 쑥 빠진 호랑이가 뒷산 동굴로 갔어요. 그곳에서 몸을 웅크린 채로 곰곰이 쿵리를 했지요. 바다닥. 그때 동굴 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동물의 터줏대가 박쥐 할아버지였어요. 네, 나처럼 괴상하게 생긴 돼지는 처음 보는구나. 난 돼지가 아니고 호랑이에요. 호랑이에게 모든 이야기를 들은 박쥐 할아버지가 속닥속닥 그 옛말을 했어요. 바로 그거야. 며칠 뒤 천둥과 마른 번개가 치는 날이었어요. 호랑이는 쇠꼬챙이로 꼬리를 돌돌 말고 뒷산 꼭대기 뾰족 바위로 올라갔어요. 그러고는 하늘을 향해 소원을 빌었어요. 천지신명이시여, 꼬리에 벼락을 맞게 해주세요. 전 정말이지 완벽한 돼지가 되고 싶어요. 쿵! 꽈르릉! 그 순간 천둥번개가 쳤어요. 벼락을 맞은 꼬리는 순식간에 쪼그라들고 꼬불꼬불하게 말렸어요. 겨우 정신을 차린 호랑이가 말했어요. 하마터면 죽을 뻔했네. 야, 내 꼬리 좀 봐. 이번엔 진짜 국밥을 먹을 수 있을 거야. 날이 밝자 호랑이가 흥얼흥얼 콧노래를 부르며 마을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이지요? 국밥집 마당에 사람들이 모여있고 슬픈 곡소리가 들려오는 게 아니겠어요? 아이고, 어머니. 아이고. 호랑이가 꼬리에 벼락을 맞던 순간 천둥번개에 크게 놀란 할머니가 그만 세상을 떠난 거였어요. 호랑이는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세상에, 이럴 수가. 나는 이제 어떡하라고. 아이고. 동네 사람들은 목 놓아 우는 호랑이를 보고 할머니가 애지중지 키우던 돼지라고 생각했어요. 저 돼지도 할머니가 돌아가신 게 슬픈가 보네.
그런데 우리에서는 어떻게 나왔대? 사람들은 울며 불며 하는 호랑이를 돼지우리로 끌고 갔어요. 아니에요. 난 돼지가 아니라고요. 놀란 호랑이가 외쳤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살려줘. 난 돼지가 아니라고. 호랑이라고. 사람들은 호랑이를 보며 정신이 나간 돼지라고 생각했어요. 결국 호랑이는 돼지들과 함께 우리에 갇히고 말았지요. 난 돼지가 아니야. 아무리 후회를 해도 소용이 없는 일이었어요. 먹보 호랑이는 이제 누가 봐도 완벽한 돼지였으니까요. 먹다 먹힌 호랑이. 강별이 글, 문종훈 그림. 어느 섬나라에 욕심 많은 왕이 살았대. 어느 날 왕은 거울을 보고 깜짝 놀랐어. 흰 머리칼은 듬성듬성, 주름살은 자글자글, 누런 이는 폭폭 사가 보였지. 다시 젊어질 수 없을까? 뛰어난 의원도 귀한 약도 다 소용없네. 별별 방법을 다 써도 젊음을 얻을 수 없었어. 그런데 호랑이 수염과 발톱과 이빨을 먹으면 젊어진다는 이야기를 들었지. 왕은 가장 똑똑한 신하를 호랑이가 산다는 이웃나라로 보냈어. 호랑이는 두 눈이 횃불처럼 이글이글, 이빨은 송곳처럼 뾰족뾰족, 비단처럼 고운 털이 감싸고 있더래. 신하는 공손히 절을 했어. 저는 섬나라 왕께서 보낸 사신입니다. 호랑이님이 세상에서 가장 용맹하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지요. 내 소문이 거기까지 났어. 호랑이는 우쭐해졌어. 우리 왕께서는 뒤를 이을 자식이 없답니다. 호랑이님께 왕자리를 물려주신다 하여 모시러 왔습니다. 섬나라 왕 노릇을 하라고? 나도 여기서는 왕이다. 호랑이는 콧방귀를 뀌었어. 왕이 되시면 아주 멋진 궁에 사실 수 있습니다. 아무리 궁이 좋대도 여기가 편해. 호랑이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 아름다운 비단옷을 입어보신 적이 있나요? 내 고운 털이 있는데 비단옷을 왜 입어? 반짝반짝 빛나는 왕관을 머리에 쓰면 얼마나 멋지다고요? 호랑이는 하품만 쩍쩍했지. 호랑이님, 사냥하기 귀찮지 않으십니까? 호랑이가 하품을 뚝 멈췄어. 섬나라에는 입에 살살 녹는 해산물이 많습니다. 섬나라에는 그런 게 다 있어? 모두 다 왕의 것이지요. 호랑이는 군침이 싹 돌았어. 그때 멀리서 포수의 총소리가 들렸어. 호랑이는 얼른 바위 뒤에 숨었지. 섬나라에는 포수도 없답니다. 빨리 가자. 호랑이가 잽싸게 앞장을 섰어. 왕은 호랑이가 왔다는 소식에 허겁지겁 달려왔어. 날 찾으셨나? 호랑이가 잔뜩 거드름을 피웠어. 역시 듣던 대로 세상에서 가장 용맹해 보이는구나. 왕은 호랑이를 요리조리 살펴보기 바빴어.
그때 신하가 커다란 금쟁반을 들고 왔어. 머리가 번들번들, 몸이 미끈미끈한 낙지가 수북했지. 왕은 낙지머리에 낙지발을 친친 감아 입에 쏙 넣었어. 호랑이도 낙지 한 마리를 입에 쏙 넣었어. 오돌오돌 쫀득쫀득 입에 착착 달라붙어. 몸이 들썩들썩 어깨춤이 절로 나와. 호랑이는 낙지를 잔뜩 입에 넣었어. 낙지발이 호랑이 수염을 잡아뜯었지. 뜨거! 허겁지겁 먹느라 수염이 죄다 뜯기는지도 몰랐대. 왕은 호랑이 수염을 몰래 주워 꿀꺽 삼켰어. 숫덩이처럼 까만 머리칼이 돋아나네. 커다란 은쟁반에 부채 모양 가리비가 수북수북 쌓여 있었어. 호랑이가 가리비를 툭 건드렸어. 뭐야, 돌멩이처럼 딱딱하잖아. 펄펄 끓는 물에 가리비를 넣자 입이 쫙쫙 벌어지며 분홍 속살이 보였어. 왕은 국자로 가리비를 건져 속살을 쏙 빼먹었어. 호랑이도 가리비를 건지려고 끓는 물에 손을 넣었지. 뜨거! 쫄깃쫄깃 야들야들 가리비 속살이 혀끝에 살살 감겨. 몸이 펄쩍펄쩍 어깨춤이 절로 나와. 빨갛게 익은 발톱이 홀라당 빠져버렸대. 왕은 호랑이 발톱을 몰래 건져 먹었어. 쭈글쭈글 패인 주름살이 팽팽해지네. 킁킁, 이게 무슨 냄새지? 고소하고 몸에 좋은 전복죽일살. 뜨거울 때 드시려나? 호랑이는 단숨에 후루룩 죽을 삼켰어. 몰캉몰캉 보들보들 전복이 혓바닥에 사르르 녹아. 몸이 벌떡벌떡 어깨춤이 절로 나와. 그때 왕이 전복죽에 전복 껍질을 몰래 넣었어. 딱딱해! 전복 껍질을 씹은 호랑이는 이빨이 우두둑 빠져버렸대. 왕은 호랑이 이빨을 몰래 주워 절구꽁이로 콩콩 찧어 먹었지. 삭은 이가 빠진 곳에 하얀 이가 솟아나네. 수염도 발톱도 이빨도 다 빠진 호랑이는 점점 기운이 약해졌어. 그래도 마냥 신바람이 났지. 맛 좋은 해산물에 멋진 비단옷까지 마음에 쏙 들었거든. 이제는 왕보다 더 좋은 비단옷이 입고 싶었어. 하루라도 빨리 섬나라 왕이 되고 싶은 거야. 호랑이는 당장 왕을 찾아갔어. 난 너보다 더 좋은 옷이 필요해. 그 왕관도 벗어줘. 뭐? 왕관까지 달라고? 당연하지. 날 섬나라 왕으로 삼는다고 모셔왔잖아. 왕은 웃음을 참으며 호랑이를 쳐다봤지. 어리석은 호랑이. 네 수염과 발톱과 이빨이 필요해서 데려온 거다. 호랑이는 화가 나서 달려들었지만 젊고 힘이 세진 왕을 이길 수 없었어. 왕은 호랑이를 잡아 옥에 가둬버렸지. 수염도 발톱도 이빨도 없는 주제. 그렇게나 원하던 젊음을 얻은 왕은 신이 나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어. 욕심은 끝이 없었지.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용맹한 왕이 되고 싶네. 옥에 가둔 호랑이를 잡아먹으면 세상에서 가장 용맹해질 거야. 왕은 몇 날 며칠 호랑이 고기만 야금야금 먹었대. 뼈는 궁밖에 버리고 가죽은 잠자리에 깔아두었지. 왕은 힘이 펄펄 넘쳤어. 그런데 이상하지? 몸에 털이 부스스 돋아나고 손톱 발톱이 쑥쑥 자라고 이빨이 근질거려 견딜 수가 없더래. 왕은 거울을 보고 깜짝 놀랐어. 왕은 누가 볼까봐 안절부절 못했지.
호랑이 가죽 속으로 슬슬 기어들었어. 그러고는 깜빡 잠이 들었어. 아이고 답답해. 깨어보니 온몸에 호랑이 가죽이 달라붙어 있는 거야. 호랑이 가죽을 벗으려고 할수록 가죽은 몸에 찰싹 달라붙었대. 호랑이 소리에 깜짝 놀란 신하들이 우르르 달려왔어. 왕은 어디에 계신가? 신하들이 왕을 찾았어. 내가 왕이다. 왕이 아무리 외쳐도 소용없었지. 신하들은 호랑이가 된 왕을 내쫓았어. 궁에서 쫓겨난 왕은 그제야 호랑이가 된 것을 알았지. 호랑이는 싫어. 왕이 좋단 말이야. 호랑이가 된 왕은 어떻게 되었을까? 출동 장난감 구조대. 크리스토퍼 인스 지음, 김혜진 옮김. 호퍼 박사님은 장난감 병원 구조대에서 일해요. 무전기로 연락을 하면 바로 출동하죠. 간호사 렉스가 호퍼 박사님을 돕고 있어요. 렉스는 출동할 때 필요한 것들을 꼼꼼하게 챙겨두죠. 갑자기 치지직 소리를 내며 무전기가 연결되었어요. 도와주세요. 서둘러 렉스, 출동이야. 호퍼 박사님과 간호사 렉스가 구급차에 뛰어올랐어요. 첫 번째 환자는 코끼리 길쭉킁킁이었어요. 뭔가가 코에 빨려 들어가 막혀버렸대요. 너무 힘차게 킁킁거리다 그런 거예요. 이럴 때 꼭 필요한 것이 마침 호퍼 박사님의 특별 깡통에 들어있네요. 도와주세요. 2번만 흔들면 잘 나올 거야. 후춧가루가 길쭉킁킁이의 코를 간질간질하자 있지. 아기 코끼리가 튀어나왔어요. 렉스가 안전하게 받아서 길쭉킁킁이의 품에 다시 안겨주었죠. 쉴 틈이 없어요. 무전기에서 또 구조 요청이 들려요. 호퍼 박사님, 도와주세요. 기린 땅딸보의 다리가 매듭 모양으로 꼬여 있었어요. 새로 산 파티 신발을 신어보다 그랬대요. 선생님, 와주셔서 감사해요. 렉스, 내 안경 좀 부탁해요. 호퍼 박사님이 렉스에게 매듭 해결사 책을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호퍼 박사님이 그만 안경 쓰는 걸 까먹었지 뭐예요. 이렇게, 저렇게. 간지러워요, 선생님. 땅딸보는 금세 좋아졌지만 이제 호퍼 박사님이 문제였어요. 다행히도 렉스가 매듭을 푸는데 선수였어요. 선생님, 고맙습니다. 렉스도 고마워요. 다시 무전기에서 구조 요청이 들렸어요. 아이고, 선생님, 도와주세요. 돼지 빵빵 부인이 아기들을 낳는데 도움이 필요하대요. 호퍼 박사님이 빵빵 부인의 배에 청진기를 대고 들어봤어요. 정말 아기들이 태어날 때가 다 된 것 같아요.
선생님, 청진기가 차가워요. 곧 아기 돼지 삼형제가 태어나 렉스의 품에 포근히 안겼어요. 그런데 호퍼 박사님이 아기가 또 있다는 걸 알아챘어요. 빵빵 부인, 하나가 더 남았어요. 세상에, 아직 안 끝났어요. 마지막으로 태어난 아기는 더 컸어요. 다른 아기들이랑 조금 다르게 생겼고요. 이 아이는 렉스라고 부를 거예요. 렉스 간호사님 이름을 따서요. 무전기가 다시 울렸어요. 그런데 소리가 좀 이상했어요. 도와주세요. 주세요. 로봇 삐리리 씨였어요. 건전지가 다 다른 거예요. 선생님, 주세요. 렉스가 삐리리 씨의 등에 있는 덮개를 열자 호퍼 박사님이 새 건전지를 끼웠어요. 어디 보자. 그런데 삐리리 씨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요. 호퍼 박사님이 건전지를 거꾸로 넣은 거예요. 요새 상이, 요새 좋아도. 렉스가 건전지를 바로 끼웠어요. 이번에는 삐리리 씨가 제대로 움직여요. 고맙습니다. 이제 힘이 넘쳐요. 어이쿠, 찌릿찌릿하군. 무전기가 치직하며 연결되었어요. 도와주세요. 이번에는 원숭이 까불까불 형제들이었어요. 급한 환자도 없는데 장난으로 연락한 거예요. 호퍼 박사님과 렉스는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호퍼 박사님은 까불까불 형제들을 나무랐어요. 구조대가 형제들 때문에 시간을 낭비했기 때문이지요. 정말로 구조대의 도움이 급한 환자가 있을 수도 있잖아. 까불까불 형제들은 정말 미안해했어요. 렉스에게 좋은 생각이 났어요. 형제들이 반성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구조대가 되어보는 거야. 구조대 일이 끝난 뒤 렉스는 까불까불 형제들에게 의사와 간호사가 하는 일을 보여주었어요. 이번에는 호퍼 박사님이 외쳤죠. 도와주세요. 조금만 참으세요. 잘 자요 대장. 아마드 아크바프르 글. 모테자 자헤디 그림. 마음 읽고 옮김. 야, 적군이다. 총으로 쏴서 널 해치울 테다. 아빠가 문을 똑똑 두드리고 방 안으로 들어왔다. 몇 번이나 말했잖니. 집에서는 의족을 벗어두라고. 의족은 소리가 많이 나고 잘못하면 망가질 수도 있잖니. 침대 옆에 잘 놓아두자. 아빠가 말했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다. 어떻게 한쪽 다리로 쌓을 수 있단 말인가? 적들이 나를 비웃을 텐데. 아빠가 말했다. 자, 의족을 벗는 동안 아빠가 네 총을 들고 있으마 얘야. 나는 천천히 큰 고리 2개를 풀고 작은 고리 2개를 푼 다음 가죽끈을 끌렀다. 잘했다. 아빠는 이렇게 말하고는 의족을 침대에 기대어 세워놓았다.
아빠가 나가자마자 나는 얼른 의족을 집어들고 이불 속으로 기어들어갔다. 나는 적군에게 의족을 벗은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재빨리 작은 고리 2개를 채우고 큰 고리 2개를 채운 다음 가죽끈을 잡아당겨 묶었다. 그러고는 침대에서 뛰어나와 얼른 총을 움켜잡았다. 엄마, 꼭 복수할게요! 나는 소리쳤다. 사진 속 엄마가 대답했다. 얘야, 조심해라. 나는 곧 방 한쪽에 병사들을 줄지어 세웠다. 적들은 자기네 대장과 함께 반대쪽에 있다. 나는 대장이다. 전투 준비! 나는 명령했다. 예, 알겠습니다. 병사들이 대답했다. 우리는 전쟁터를 가로질러 기어갔다. 수많은 폭탄과 탱크, 심지어 지뢰까지 있어서 위험했지만 우리는 용감하게 나가야 했다. 조심하지 않으면 소리 한번 내지 못한 채 죽을 것이다. 자, 공격하라! 나는 명령을 내리고는 앞장서서 돌격했다. 적들이 총을 쐈지만 아무도 우리 막을 순 없었다. 수류탄이 터져서 방 안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연기로 가득 찼다. 앞이 잘 안 보여 겁이 나긴 하지만 그래도 난 무서워하지 않을 테다. 잘했죠, 엄마? 우리가 지하실에 숨어 있어야 했을 때 다른 아이들은 폭탄 터지는 소리에 놀라 비명을 지르며 울었지만 나는 엄마 옆에서 손으로 귀를 막고 가만히 앉아 있었잖아요. 기억나죠? 사진 속 엄마는 말했다. 맞아, 그랬지 얘야. 병사 하나가 소리를 질렀다. 총에 맞았어요. 총에 맞았다고요. 그래도 난 대장이니까 겁내지 않는다. 나는 언덕 아래로 내려갔다. 다리가 불편하긴 해도 나는 곧 총에 맞은 병사를 찾아냈다. 나는 병사들에게 후퇴하라고 명령했다. 그때 아빠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저녁 먹으렴. 삼촌과 고모도 오셨단다. 삼촌과 고모가 나를 안으며 반갑게 맞아주었다. 고모가 말했다. 왜 의족을 하고 있니? 집에선 의족을 벗고 있어야지. 잘못해서 다치면 어쩌려고, 응? 하지만 할머니만은 이렇게 말하신다. 조심하면 되지, 이쁜 내 새끼. 탁자 위에는 꽃 한 다발과 과자 한 상자가 놓여 있었다. 나는 그것들이 왜 거기에 있는지 안다. 삼촌이 말했다. 오늘 밤은 특별한 밤이야. 저녁 먹고 나서 네 엄마가 될 분을 만나러 갈 거란다. 나는 서둘러 밥을 먹고는 방으로 돌아왔다. 어른들 모두가 집을 나섰다. 할머니만 빼고. 나는 의족 고리를 단단히 채우고는 다시 전투를 준비했다. 공격! 적군 하나가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 하지만 적군이 눈치채지 못하게 다가가는 것쯤이야 쉬운 일이다. 적군 대장은 의자 뒤에 있었다. 내 다리는 돌과 금속 파편들에 부딪혀 상처투성이다. 하지만 그 무엇도 나를 막을 수 없다. 이제 거의 다다랐다. 나는 가시철조망 밑으로 기어들어가서 꼼짝 마! 움직이면 쏜다! 이 겁쟁이야! 하고 적군 대장 얼굴에 총을 넣으며 소리쳤다. 적군 대장은 허겁지겁 총을 내팽개치고 손을 들어 올렸다. 말해봐라 어서! 왜 우리 엄마를 죽였나? 나는 큰 소리로 윽박질렀다. 그는 울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난 네 엄마를 죽이지 않았어. 난 그냥 군대에 들어왔을 뿐이야. 내 입에서 웃음이 터져나왔다. 적군 대장은 키가 작고 나보다 훨씬 어려 보였다. 어쩌면 너무 겁을 먹은 나머지 움츠러들어 작아 보였는지도 모른다. 적군 대장은 한쪽 팔로 목발을 짚고 있었다. 이봐, 나는 엄마의 복수를 하려고 왔다. 내가 말했다.
그는 목발을 내리면서 총을 집어들고 대답했다. 나도 그렇다. 심장이 마구 뛰었다. 내 실수다. 그가 다시 총을 잡도록 놔두다니. 나는 말했다. 총을 내려놓지 않으면 널 쏠 테다. 그가 울음을 멈췄다. 총을 내려놓지 않으면 널 쏠 테다. 이렇게 말하고는 그는 수를 세기 시작했다. 나도 그를 노려보며 조준을 하고는 수를 세었다. 하나, 둘. 바로 그때 나는 그에게 다리 하나가 없다는 것을 알아챘다. 그는 목발에 기대어 조금씩 흔들리는 몸을 가누며 서 있었고 손에 든 총으로 여전히 나를 똑바로 겨누고 있었다. 너도 한쪽 다리가 없냐? 내가 물었다. 나를 비웃다니 본때를 보여줄 테다. 그가 흥분해서 말했다. 그는 금방이라도 방아쇠를 당길 태세였다. 내가 재빨리 말했다. 자, 날 봐라. 나는 총을 내려놓고 바지를 말아 올렸다. 나는 큰 고리와 작은 고리를 푼 다음 가죽끈을 풀고 의족을 벗었다. 그러고 나서 껑충 뛰어가 내 목발을 집었다. 그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는 총을 내려놓고 내 의족을 집어들었다. 너 이걸로 걸을 수 있어? 그가 물었다. 그래, 내가 말했다. 뛸 수도 있어? 그럼! 나는 앉아서 그의 바지를 걷어 올린 다음 무릎에 내 의족을 댔다. 그리고 작은 고리와 큰 고리를 채운 다음 가죽끈에 묶었다. 그는 의자 둘레를 뛰어다녔다. 이것 좀 빌려줄래? 오늘 하룻밤만 우리 엄마에게 보여주고 싶어. 엄마는 돌아가셨다며. 내가 말했다. 그래, 그렇지만 엄만 날 볼 수 있어. 좋아, 오늘 밤만이야. 나는 말했다. 약속할게. 그리고 그는 의자 뒤로 사라져버렸다. 우리 병사들은 여전히 싸우고 있었다. 사격 중지! 사격 중지! 나는 외쳤다. 나는 엄마를 쳐다보기가 부끄러웠다. 엄마를 위해 복수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그때 엄마 목소리가 들려왔다. 잘했어요, 대장. 엄만 네가 자랑스럽구나. 나는 침대로 올라갔다. 새엄마는 없어도 된다. 나는 사진 속 엄마를 바라보았다. 엄마는 울고 있었다. 아빠 속상하게 하면 안 돼. 알겠지? 엄마가 말했다. 아빠는 아직 집에 오지 않았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이불을 어깨까지 끌어올려 덮었다. 바로 그때 사진 속 엄마가 말했다. 잘 자요, 대장. 푹 자렴. 난 돼지가 아니야. 학생을 태운 버스가 도로 한가운데서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운전자와 어린이 14명이 다쳤습니다. 신승희 기자입니다. 버스 한 대가 옆으로 넘어져 있습니다. 버스 앞면이 심하게 부서졌고 유리창도 깨져 튕겨져 나갔습니다. 어제 오후 5시쯤 경기도 고양시의 한 고가도로 진입로에서 초등학생들을 태운 수영장 셔틀버스가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고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초등학생 14명과 운전자 72살 윤모 씨 등 모두 15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차량 내 영상 기록 장치를 분석해 운전자가 졸음운전을 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6시 10분쯤 서울 하월곡동의 도로에서 45살 최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또 다른 승용차 2대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32살 김모 씨가 머리와 허리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최 씨가 유턴하던 차량을 피하려다 중앙선을 넘은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10시 10분쯤 경기도 의정부시 지하철 1호선 망월사역 지붕에서 지붕 교체 작업을 하던 49살 정모 씨가 고압 전선에 감전돼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사고 직후 전력이 차단되면서 지하철 1호선 운행도 20여 분간 중단됐습니다. 어제 자정쯤 서울 주교동의 봉제 작업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1,0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나는 등 밤사이 크고 작은 화재도 잇따랐습니다. SBS 신승입니다. 운행 중이던 수영장 셔틀버스가 도로 난간을 들이받고 넘어져 15명이 다쳤습니다. 곳곳에서 화재도 잇따랐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오택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철로 만들어진 버스 앞부분이 심하게 휘어졌고 유리창은 아예 다 깨져버렸습니다. 어제 오후 5시쯤 경기도 고양시 성사동의 한 고가도로에서 72살 유모 씨가 몰던 수영장 셔틀버스가 난간을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당시 충격으로 학생 10여 명이 타고 있는 버스가 옆으로 쓰러지면서 하마터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다행히 대부분 안전벨트를 매고 있어서 윤 씨와 초등학생 14명은 찰과상만 입는 등 크게 다치진 않았습니다. 경찰은 윤 씨가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블랙박스 등으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외제차와 쓰레기차가 한 대 엉켜 있습니다. 오늘 새벽 0시 5분쯤 43살 황모 씨가 서울 하겨울역에서 수서역 방향으로 운전을 하다 갓길에 있던 쓰레기 수거차를 보지 못하고 들이받은 겁니다. 황 씨는 다리가 부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비슷한 시각 서울 중구 주교동에 있는 한 건물 5층 봉제 작업장에 불이 나 1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작업장 내부가 모두 불에 타는 등 소방서 추산 1,0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오택성입니다. 희귀병을 앓고 있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LP가스 폭발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습니다. 부산에선 셔틀버스 사고로 타고 있던 30여 명이 다쳤고 음주운전 사고로 2명이 부상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장영욱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4시 20분쯤 서울 경릉동 단독주택에서 LP가스 폭발로 불이 났습니다. 이 사고로 46살 이모 씨가 연기를 들이마시고 의식을 잃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씨는 희귀병인 류마티스 루푸스를 앓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이 씨가 집 밖에 있던 LP가스통을 집 안으로 들여와 불을 붙여 자살 시도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부산에선 어제 오후 2시 20분쯤 다대동 강변대로에서 34인승 셔틀버스와 승용차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 운전자를 비롯해 30여 명이 중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직진하던 버스가 좌회전하던 승용차와 충돌 후 신호대 기둥을 다시 들이박은 것으로 보고 신호 위반 여부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경기도 안산에서 오늘 새벽 1시쯤 승용차가 갓길에 주차돼 있던 4.5톤 트럭을 들이받아 승용차에 타고 있던 2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승용차 운전자 24살 김모 씨가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078% 상태에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TV조선 장혁입니다. 대학 캠퍼스 안에서 여학생이 셔틀버스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나연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평온하던 대학 캠퍼스에서 끔찍한 사고가 벌어진 건 오전 11시 40분쯤. 고려대학교 법대 건물 바로 앞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을 앞두고 건물 앞을 오가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사고 당시 셔틀버스는 법과대학 후문 쪽에서 약 100여 미터 떨어진 정류장 쪽으로 들어오고 있었고 학생은 버스 앞을 가로질러 가고 있었습니다. 여학생이 버스 오른쪽에 부딪혀 쓰러졌지만 차는 그 위로 5미터가량 더 굴러가다 멈췄습니다. 그러니까 버스 그냥 계속 간 거죠. 근데 쳤는데 그냥 넘어가서 이제 사람들이 좀 소리 지르고 하니까 근데 앞으로 좀 더 갔어요. 근데 거기서. 사고를 당한 여학생은 사학과에 재학 중인 23살 장모 씨.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미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머리 쪽이 다 크게 다칩니다. 머리 쪽이 현장에서 바로 사망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도착했을 때 아마 사망한 거예요. 경찰은 버스 기사와 숨진 장 씨 모두 주위를 잘 살피지 않고 가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서울의 한 대학교 캠퍼스에서 여대생이 교내 셔틀버스에 치여 숨졌습니다. 김종원 기자입니다. 대학교 안 도로에 흰색 페인트로 사고 장소 표시가 그려져 있습니다. 일부 대학생들은 이곳에서 숨진 여대생을 추모하며 화단에 흰색 꽃을 두고 갑니다. 오늘 오전 11시 반쯤 서울 고려대학교 캠퍼스 안 법학관 앞에서 재학생인 23살 장모 양이 학교 셔틀버스에 치여 숨졌습니다. 아내가 있을 때는 폭소 나더라고. 그래서 우리 이거 알박생도 아이고 아저씨 뭔 소리요? 가보니까 버스 딱 섰고 학생도 뺑 돌렸고. 숨진 학생은 사고 당시 길을 건너다 이곳에서 학교로 들어오던 버스와 부딪혔습니다. 부딪히면서 바퀴 밑으로 넘어졌지만 버스 기사는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4-5m를 더 주행한 뒤에야 멈춰섰습니다. 사고를 낸 셔틀버스는 시속 20km 정도의 느린 속도로 주행하고 있었지만 버스 기사는 길을 건너던 장량을 미처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못 봤다는 것도 보지도 못했어요. 봤으면 당연히 피했을 텐데 아예 보지도 못한. 유가족들은 학교 안에서 사고가 났단 말에 더 어이가 없습니다. 이게 못 보냐? 사람이 다 보이는데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거 봐야지. 이러면 원래 어디는 천천히 가는 거 아니고 사람 보는 거 아니냐고. 사고 장소는 학교 후문과 도서관, 버스 정류장 등이 모여 있어 학생과 셔틀버스로 항상 붐비던 곳. 도로 폭도 왕복 2차선으로 넓은 편이지만 속도 제한 표지판 하나뿐 신호등이나 횡단보도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선배들이 하는 이야기 들어보니까 가끔 이 차가 빨리 달려서 언젠가 한번 사고 났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대학교 안을 통행하는 차량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만큼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해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 김종원입니다. 단지 큰 도로에서뿐만 아니라 교내에서 오고 가는 차량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대학교 캠퍼스 안에서 여대생이 셔틀버스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고가 난 곳은 서울 안암동 고려대 캠퍼스 구 법학관 건물 앞입니다. 어제 오전 11시 40분쯤 이곳에서 여대생 한 명이 셔틀버스에 치여 숨졌습니다. 차 밑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 상태 쓰러져갖고. 숨진 학생은 고려대 문과대학에 재학 중인 23살 장모 씨였습니다. 장 씨는 버스 앞부분에 부딪혀 넘어졌고 운전자는 이를 알아채지 못한 채 쓰러진 장 씨를 그대로 치고 넘어갔습니다. 제가 전진하다가 사고 났는데 전진하다가 그랬습니다. 사고 뒤 장 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미 목숨을 잃은 뒤였습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고 있던 장 씨는 미처 셔틀버스를 보지 못해 차에 치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CCTV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성훈입니다. 대학 캠퍼스 안에서 여학생이 셔틀버스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나연수 기자입니다. 평온하던 대학 캠퍼스에서 끔찍한 사고가 벌어진 건 오전 11시 40분쯤. 고려대학교 법대 건물 바로 앞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을 앞두고 건물 앞으로 오가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사고 당시 셔틀버스는 법과대학 후문 쪽에서 약 100여 미터 떨어진 정류장 쪽으로 들어오고 있었고 학생은 버스 앞을 가로질러 가고 있었습니다. 여학생이 버스 오른쪽에 부딪혀 쓰러졌지만 차는 그 위로 5m가량 더 굴러가다 멈췄습니다. 그러니까 버스 그냥 계속 간 거죠. 근데 쳤는데 그냥 넘어가서 이제 사람들이 좀 소리 지르고 하니까 근데 앞으로 좀 더 갔어요. 근데 거기서. 사고를 당한 여학생은 사학과에 재학 중인 23살 장모 씨.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미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머리 쪽이 다 크게 다칩니다. 머리 쪽이 현장에서 바로 사망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도착했을 때 아마 사망한 거예요. 경찰은 버스 기사와 숨진 장 씨 모두
주위를 잘 살피지 않고 가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대학교 캠퍼스 안에서 여대생이 셔틀버스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고가 난 곳은 서울 안암동 고려대 캠퍼스 구법학관 건물 앞입니다. 오늘 오전 11시 40분쯤 이곳에서 여대생 한 명이 셔틀버스에 치여 숨졌습니다. 차 밑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 상태 쓰러져갖고. 숨진 학생은 고려대 문과대학에 재학 중인 23살 장모 씨였습니다. 장 씨는 버스 앞부분에 부딪혀 넘어졌고 운전자는 이를 알아채지 못한 채 쓰러진 장 씨를 그대로 치고 넘어갔습니다. 제가 전진하다가 사고 났는데 전진하다가 그랬습니다. 사고 뒤 장 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미 목숨을 잃은 뒤였습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고 있던 장 씨는 미처 셔틀버스를 보지 못해 차에 치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CCTV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성훈입니다. 심야에 대리기사들을 옮겨주는 이른바 커버 차량이란 게 도예지에 돌아다닙니다. 일단 불법 영업이죠. 여건상 정원 초과가 심각해서 사고 날 위험이 아주 높습니다. 도상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버스가 끊긴 밤 대구 시내 한 정류장. 대리운전 기사들이 PDA를 연신 바라보며 무언가를 기다립니다. 25인승 소형 버스가 도착하자 기다렸다는 듯 올라탑니다. 또 다른 정류장. 역시 대리기사 10여 명이 관광버스에 올라탑니다. 손님을 한 차례 실어나는 대리기사들을 다른 대기장소로 이동시키는 이른바 커버 차량입니다. 대구 시내 4개 대리운전 업체들이 공동 운영하는 지입 차량들로 렌터카에서부터 유치원과 학원버스 등 종류도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버스나 택시 외에 수익을 목적으로 노선을 정해 운행하는 차량은 모두 불법입니다. 사정이 어떤지 올라타봤습니다. 출발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몰려드는 대리기사들로 금세 통로까지 꽉 찼습니다. 통로에는 움직일 틈도 없습니다. 대리기사를 위한 버스가 아닙니다. 콜백에 의한 수단 외에는 다른 목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원을 정말 발디딘 틈이 없을 정도로 태워버리고 그리고 또 비용이 아까우니까 정설은 안 하고 있고 정원 초과는 기본이고 안전띠는 물론 잡을 손잡이도 없습니다. 운행 자체가 불법인데다 보험 적용도 안 돼 사고가 나도 보상은 막막합니다. 사고도 몇 번 났었어요, 사실. 그래 안에서 넘어지는 사고도 있었고 급증거해버리면은 기사들은 차 안에서 잡을 데가 없습니다. 대리운전 한 건마다 200원씩 업체가 일괄적으로 커버 차량 이용비를 떼지만 할 공간이 없을 때가 많아 할 수 없이 택시를 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택시 타고 가는 게 기사가 돈을 다 냈는데도 노선을 차량을 정설을 안 해주니까 또 이중 부담을 또 하는 거예요. 현재 대구에서 운행 중인 이른바 커버 차량은 40대 안팎. 대리운전 기사는 5,000명을 넘어 6,000명까지 육박하고 있습니다. 참다 못한 대리운전 기사 노조 측이 시청과 경찰에 불법 운행 사실을 고발했지만 단속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구분에 지금 바로 행처분 의뢰했습니다. 심야에 운행되기 때문에 사실상 단속하는 게 좀 어렵습니다. 관계 당국의 무관심과 방치 속에 위험한 불법 운행이 밤마다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고성진입니다.
학생을 태운 버스가 도로 한가운데서